예, 지금이 1시인데요. 저희가 보통 평일 월요일이고 또 겨울방학 시기여서 그렇게 엄청나 많은 숫자가 올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강대 동아연구소에서 2022년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강연회가 현재 녹화되고 있고요. 화면 노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을 꺼주셔도 무방합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도중에 음소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강연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구두로 직접 하셔도 되고요. 강연 도중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한국외대 말레이 인도네시아 학과에 계시는 서명교 교수님이십니다. 서 교수님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가와 종교, 폭력, 시민권 등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분포한 무슬림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 적응, 확산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본 강연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사항은 앞서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을 할 제목은 경전과 법전 사이라는 무슬림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사회에 대한 강연입니다. 뭐 본격적으로 서명규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명교라고 합니다. 저기 뭐 이 강연을 하기에 앞서 잠깐만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서강대 동아연구소에서 맨 처음에 이제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이제 사실 오늘 또 마침 오셨네요. 신윤환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여러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어서 그분과 인연을 생각하면서 강연을 한 번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마침 보니까 이제 소장님 그리고 뭐 이한우 교수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계기로 오늘 이제 강연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마침 와주셔서 일단 화면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지금 사실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 중이어서 이제 온라인,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긴 하는데 이거니까 또 이렇게 가능하게 여러 교수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자, 그다음에 강의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는 말레이시아를 좀 위주로 말레이시아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다루는 게 이제 종교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도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학자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기분이 아주 상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가 된 강연을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제목은 경전과 법전사입니다. 이 제목을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인데요. 현재 경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교를 많이 생각을 하고, 법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에 있는 어떤 법치주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라는 사회가 이 두 가지의 큰 체제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합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말레이시아는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연구가
제 전체 연구에서 어느 정도 어디 위치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사회라고 이제 부제를 붙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브루나이하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 남부, 그다음에 태국 남부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보통 무슬림 동남아시아라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주어진 한 40분 정도의 시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강연의 형태니까 강연의 목표를 소소하게 설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 종교의 자유를 내가 다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 두 번째는 이 주제에 맞춰서 왜 말레이시아를 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와 자유와 말레이시아를 다양한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더 사회학적 접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의 경향 자체가 국가와 종교를 많이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와 소수의 관계, 그다음에 폭력과 시민권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가장 큰 주제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슬람하고 기독교, 불교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슬람은 해양부 동남아시아를 말하고요. 이제 기독교는 이제 필리핀하고 동티모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불교는 태국 위쪽으로 있는 불교권을 말하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무교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맨 마지막 파트인데 이제 베트남하고 한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같이 좀 보고 싶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왼쪽에 이제 제가 사회학, 종교 사회학이 제 기반이 됐다라고 썼고 밑에다가 이거는 신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꼭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불교라는 게 이제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종교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종교적인 오리엔테이션이랑 관계없이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앞으로 할 발표들은 사회학 기반이다를 이해해 주시면 특정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틀은 크게 이제 그 사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사회학자가 되면서부터 앞으로 다루고 싶다라는 주제를 대충 한 20년 정도를 잡아서 플랜을 짰던 건데요. 첫 번째 것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라고 해서 이미 그것은 이제 출판이 10년 전에 아니 8년 전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와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더 들릴 것 같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업을 이제 이슬람 중심의 혹은 불교 중심의 그 동남아 국가와 종교라는 큰 테마를 갖고 이제 세 번째 책을 쓰고 싶었고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동아시아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두 번째 작업이 좀 막히고 있고 현재는 네 번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목표랄까 이런 것들은 이 국가와 종교에 관련된 책을 4권 정도 쓰는 게 목표고요. 지금 한 권은 이미 나왔고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파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접근이라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 지도를 간단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역, 이쪽 해양부 동남아시아가 이제 이슬람 위주의 곳이고 이쪽 대륙부가 불교죠. 불교고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하고 브루나이가 상당히 다른 그 색깔을 갖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슬람 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슬람 국가라는 표현을 정말로 뭐 정의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그 헌법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정해야만 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라는 측면에서 브루나이는 이슬람 국가가 맞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말레이시아는 보는 학자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목을 그래서 경정과 법전 사이, 그다음에 하위 파트가 말레이시아로, 그다음에 이슬람과 헌법,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고 이제 잡았고, 요건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국내 저널에 이제 논문을 낸 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이 강연의 목표였던 종교와 종교의 자유와 왜 말레이시아를 굳이 이 보아야 하는가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 논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USCIRF라는 그 단체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미국 의회 밑에 있는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어떤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왜 전 세계의 종교 자유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를 내는데 이제 그 보고서가 상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더 논쟁적으로 흐르고 있죠. 논쟁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USCIRF는 의회의 밑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는 행정부랑 더불어서 이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 사안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것이 정말로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논문이냐 아니면 미국이 그 다자 외교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냐라는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이 연구 그 리포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이게 영상을 영상은 아니고요. 한번 공유를 다시 한번 화면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이제 USRF로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기 보면 이제 나라에 따르면 러시아 같은 게 최근에 들어갔죠. 러시아 같은 것이 특별 우려국이라고 이 밑에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우려국 CPC라고 부르는 나라들이고요. 하나는 SWL이라고 우리나라 치면 뭐 스페셜 와치 리스트니까 뭐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단체죠. 아마 우리가 보통 그 종교와 폭력하면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요즘 카자흐스탄이 많이 언급이 되죠. 스페셜 와치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알제리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기 이제 중국은 뭐 종종 들어가고요. 여기 베트남이 또 최근에 들어갔죠. 이제 CPC로 들어갔고 이제 요런 나라들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최근 베트남 빼고 이제 스페셜 와치 리스트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10년 이상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나라들이 미국에서 계속 이런 SWL 리스트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언급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슬람에 관련된 여러 나라들 중에서 보통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 같이 이집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전통적으로 CPC, 그다음에 이라크나 뭐 터키 이런 데 종종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가 중동의 이슬람에 관련된 국가들에 비해서 그 정도로 국가 어떤 종교의 자유가 제한적인 나라냐? 요것이 이제 요즘 동남아 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제가 아까 그릴 수가 없어서 바로 보여드린 것이고 이 발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USCIRF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매년 이제 내는데 그때마다 이제 현지가 그 당사자에 들어간 그 CPC나 SWL에 들어간 나라들의 학자들이 다양한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른 중동의 국가들에 비해서 이슬람적인 요소가 좀 더 온건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양립이 가능하며 인권 친화적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냐가 하나의 논쟁거리고요.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 게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노동과 인권국,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노동과 인권국에서 매년 이제 매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주죠. 자주 종교적인 자유가 제한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그 펀딩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펀딩 기회를 줘서 이러한 주제를 마치 우리나라 교육부가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큰 태제를 주면서 재정 지원을 걸고 많은 단체들이 이제 지원하게 하는데 작년 3, 4, 5월에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어떤 펀딩을 냈냐면 그 말레이시아에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법치를 증진하는 계획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달러니까 한 6억 정도 되죠. 그 정도의 펀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펀딩 기회를 제공하여서 이게 공표가 되면 그 당사국의 학자들이 이제 조금 이거를 좀 불편한 시선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국무부나 의회에서 한국의 자유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면서 펀딩 기회를 이렇게 하는 건 최근에 없었는데 요즘 말레이시아나 레바논 같은 나라들,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가 되고 그다음에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펀딩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훼손된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건데 이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종교적인 어떤 다원주의를 증진하고 법치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펀딩 기회를 예를 들어서 앞에 두 가지 그 스페셜 워치 리스트랑 더불어서 요에는 접근을 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개인의 영역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구조적 영역에서 보는 거냐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요번 발표의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유를 어떤 개인이 종교를 가질 수 있고 혹은 가지지 않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법치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슬람 관련 나라에서 샤리아라는 율법에 따라서 샤리아 법을 적용을 해서 내리는 징벌은 법치를 따랐는데 종교적 자유가 훼손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자유를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유가 훼손됐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은 전혀 종교의 개인적인 영역이랑 관계없는 구조적, 법적 구조적 영역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뭐 짧은 시간이어서 많이는 못 넣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기독교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를 뭐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유럽 종교 사회에서는 유럽하고 북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그 이유가 유럽은 기독교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많이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북미는 기독교 사회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 최근 100년 정도의 시기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유럽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세기 넘어가면서 서서히 유럽에서는 종교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큰 흐름이 나타나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세속화 이론으로 이야기 많이 하고 반면에 이제 복음주의 위주가 많았던 미국은 이제 좀 더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관리들은 어떤 중요한 선서 같은 거 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해도 그 장면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온 거죠. 그런 장면을 유럽에서 한다면 굉장히 낯선 장면이 될 텐데. 또 기독교 세계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균일화돼 있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를 제가 넣었는데요. 기독교 세계에서 한 파트를 이제 동남아시아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대표적으로 천주교 중심이고 동티모르가 또 천주교 중심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동남아가 이제 워낙 이슬람으로 유명하지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주곡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이제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존스타운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본래 이제, 이러한 종교와 국가를 다룰 때에 다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 이미지들이 워낙 좀 폭력적이어서 이 관련 영화의 이 포스터만 갖고 왔습니다.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존스타운이 기독교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할 때 가장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고요. 이슬람 세계가 종교의 자유를 언급할 때 가장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9.11 테러죠. 그 두 개를 붙여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스타운은 1978년에 가이아나,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있었던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분이 이제 짐 존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신도들을 많이 모아서 본인의 종교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 이유가 이제 70년대 후반만 해도 이제 미국이란 사회가 이제 그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짐 존스라는 분은 자기 교회에서는 피부 색깔에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평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자유의 논쟁이 왜 일어나냐면, 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좀 생겼고, 또 일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소위 말하는 신흥 종교의 어떤 발현 현상을 보면 이런 걸 많이 따라가죠. 근데 이게 독특했던 이유는 이분이 자기의 신도들을 데리고 한 1,000명 정도 데리고 그 남미의 가이아나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중에 자기들만이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이름이 이제 존스타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제 그 교회가 운영하는 공동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보고를 받은 그런 이제 미국 하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하는 조사단들이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최종적으로 이 가이아나 군대가 존스타운에 갔을 때 이제 950명 정도의 사람이 집단 자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집단 자살이라 표현이 좀 틀렸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가 한 230명 정도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살이 아니라 학살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필두로 한 기독교 세계가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가를 할 것에 대한 논쟁이 한 20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터지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을 많이 가했고, 우리가 그 제한을 가하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신흥 종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까지는 그 북미나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할 때 개인의 신앙적인 요소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축소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93년도 미국의 이제 텍사스 와코 같은 데서 다비디안 브랜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50명 정도가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해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로부터 또 20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북미나 유럽이나 혹은 기독교 사회가 굉장히 신앙적인 측면으로 받아고 좀 더 폭넓게 보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는 상당히 이제 논쟁의 어떤 여지가 많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2001년에 이슬람 9.11 테러가 터지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9.11 테러도 사실은 워낙 이미지들이 워낙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이 제로 다크 서티 이것도 이제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것은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사건을 다룬 영화죠. 요런 영화 같은 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다뤄졌는데, 이때 이슬람 세계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사회학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도 이슬람 세계는 중동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남아시아가 많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남아시아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가 있죠.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9.11 테러 이후로 전체적인 흐름이 크리스천 웨스트하고 이슬람 세계로
이 구도가 재확립이 되면서 이슬람에 비해서 사회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에 비해서 이슬람이 훨씬 사회적인 어떤 밀접한 그 강도가 더 세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인 그 기독교 세계는 종교의 자유가 좀 더 개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개인의 그 헌법적 권리에 의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형상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고, 반면에 이슬람이나 다른 특히 힌두교 같은 경우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이 가능한, 혹은 그러한 이스턴 사회들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를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교의 자유를 A라는 사람이 종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종교를 관둔다 라는 이야기를 서구에서 했을 땐 더 이상 그것이 종교의 자유랑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슈가 됩니다. 즉 배교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이 기독교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개인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슬람 사회에서 배교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배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기존 구도로 이 사건을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스페셜 워치 리스트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것이 배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신앙적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법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것을 다루는가를 본다면, 사실 서구 사회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이슬람 사회나 뭐 기독교 사회나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최근에 이제 신흥 종교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신흥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신흥 종교들을 대하는 그 미국이나 유럽 정부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히 종교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고 있고, 한국도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몇몇 특정 종교들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때 그 언론의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그 방역에 이제 그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 3월에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예전까지는 약간 반사회적인 행동이었던 행위 자체를 지금은 범죄 형태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한국도 그런 감염병 예방법을 종교적인 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압적인 법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빼고,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1위가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전 세계 무슬림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죠. 두 번째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파키스탄, 네 번째 방글라데시, 다섯 번째가 나이지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 중동이 나오는 우리가 소위 그걸 지오그래픽 이센셜리즘이라고 하죠. 지형적 본질주의. 이슬람을 하면 중동을 떠올리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 일견 타당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신자수, 세를 말할 때는 사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훨씬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위 이집트 정도 가야 이제 중동, 사실 이거 중동이라고, 이건 매니아 지역이죠.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집트와 이란 정도 6, 7, 8, 9위가 이제 매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다룰 때 중동에 자꾸 이제 본질적으로 중동을 이야기하는 어떤 어떤 이런 과도한 왜곡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물론 포캐스트입니다만 인도가 가장 많아진대요. 2060년쯤 하면.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즉 앞으로 한 30년 지나도 이슬람의 중심이 서서히 남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슬람을 이야기할 때 중동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왜곡 현상의 일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다음을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종교의 자유, 이 강의 목표가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또 왜 말레이시아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아흐마쿠르라는 어떤 저 동료 학자가 하는 작업인데 이 표가 가장 괜찮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46개, 뭐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6개의 무슬림 관련 나라들을 어느 정도 이슬람이 그 나라에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분류해 놓은 표입니다.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슬람이 굉장히 사회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를 한 11개 정도, 가장 왼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부터 예멘까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불러도 괜찮은, 이슬람 국가라고 불러도 괜찮은 나라들이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이것이 정말 묘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스태블리시드 릴리전 하면 어느 정도 국가 공인의 종교는 맞지만 그렇다도 정확히 국교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나라들이 이 두 번째 영역에 있습니다. 10번에 말레이시아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큘러 스테이트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많거나 역사적으로 이슬람이랑 관계가 있거나 혹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이지만 법 체계는 세큘러하게 세속적인 법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오른쪽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헌법과의 관계를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헌법이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이슬람을 국교로 한다. 그게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헌법이 이슬람을 우리나라의 종교로 국교로 한다. 단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나라들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충 이런 거죠. 이슬람을 국교로 한다. 단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헌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국교를 이슬람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슬림으로 포함되는 것이 인구 대다수가 있거나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죠. 동남아시아를 전공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룹에 그 브루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말레이시아가 들어가 있죠. 세 번째 그룹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동남아의 무슬림을 하나로 부르기에 상당히 난해한 이제 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슬람에 관련돼서 이 브루나이는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그에 못지않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으나 이슬람이 정계의 중심으로 오는 것을 여태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사람 수가 80 몇 %를 믿는다고 해서 이슬람이 더 최근 여러 학자들이 인도네시아가 더 이슬람화되고 있다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극히 일부가 될 것이냐, 전체적인 어떤 힘을 받을 것이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상대적으로 심해져서 보이는 것이지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이 오른쪽에 있는 20개 나라 중에서 가장 세큘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랑 비슷한 정도가 이제 이번에 부르키나파소나 아니면 이제 뭐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것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실 세큘러하게 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좀 세큘러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뭐 몇 가지 사태들이 이슬람화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져서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총선에서 이슬람당이 항상 실패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 명확한 편인데 문제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왜 어렵냐면 이 15개의 미묘한 나라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 왼쪽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1개 나라랑 두 번째 15개 나라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헌법에 이슬람의 위치를 어느 정도 말해놓은 그 26개 나라를 통으로 봤을 때 이 26개 나라 중에서 말레이시아가 제일 무슬림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60%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말레이시아를 빼고 나서 25개 나라들 중에서 인구의 90%가 무슬림을 인 나라가 19개.
대다수죠. 그리고 70에서 90%의 인구를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게 6개 나라입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게 오만이고 가장 낮은 게 바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60%보다 높은 심지어 레바논도 67%로 높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르키나파소 정도고 나이지리아인데 이 밑에 있는 세 나라는 오른쪽 아까 그 도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큘러한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46개 이슬람에 관련된 나라들 중에서 헌법 체계에서 이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라 중에 말레이시아가 가장 적은 무슬림 다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가장 적은 무슬림 다수란 말은 가장 강력한 소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수 종교가 한 2, 3%, 한 5% 선이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처럼 넘어가겠지만 소수 종교가 다수를 위협할 정도로 여기는 40%잖아요, 거의. 그리고 사실 이 통계도 여기에 참 발표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이 말레이시아의 종교 통계를 학자들이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어느 정도 수치가 변하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보는 말레이시아의 무슬림은 60%가 안 된다고 봐요. 보통 말레이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정부 통계를 우리가 믿는다고 쳤을 때 60%라는 거는 40%의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 사람들이고 40%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헌법이 이슬람의 특수한 위상을 표현을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인구 비율 때문에 이슬람과 종교 혹은 자유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될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 말레이시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지도거든요. 이 왼쪽이 말레이시아 반도 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동말레이시아인데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말레이시아는 이 왼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쪽이 예상외로 무슬림 인구가 전체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도 꽤 많고 근데 이 반도 쪽이 아무래도 무슬림이 훨씬 많죠. 자, 말레이시아는 뭐 요거는 뭐 기본적인 정보니까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종족이 부미푸트라는 게 이제 현지 원주민이잖아요. 원주민이 이제 말레이와 여기 그 인디지너스 피플,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포함한다는 건데 이게 제가 정부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정부에서 어느 순간부터 말레이와 이 사람을 붙여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퍼센티지가 많아 보이죠. 예전의 통계를 보면 말레이를 따로 하고 뭐 다약에는 인도네시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랑아슬리 뭐 이런 원주민들 분류를 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가 굉장히 적어 보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현지 원주민은 바꿔 말하면 인도계와 중국계를 뺀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면 60%를 넘긴다고 하고 중국계가 지금 대충 20%, 20 몇 퍼센트 된다고 하죠. 20. 그다음에 인도인이 6%.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2019년 통계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이 통계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제 영국이 식민 지배하다가 독립하던 시기의 통계를 보면 중국계가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 실제로 1920, 30년대에 말레이시아에서 그 지방법에서 각 지방에서 한 달에 중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2,300명으로 묶어놓자 이런 조례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급속도로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중국계들이 이제 말레이 지역으로 퍼부어 들어갔는데 그 수가 쿠알라룸푸르 그러니까 대도시가 거의 비등하게 올라왔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었죠. 그래서 독립하기 전에 한 4, 50년대 인구를 보면 대충 말레이계가 40%, 중국계가 30, 6, 7%, 인도계가 20% 정도 됐는데 그로부터 독립 이후에 한 60년에 걸쳐서 말레이계의 비율과 무슬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부분에 허수가 있지 않느냐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빼낭 여러분들도 한번 빼낭
나중에 기회가 되면 페낭 한번 가보세요. 동양의 진주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 여기 위치하죠. 이 페낭 같은 곳이 공식적으로는 무슬림이 훨씬 많지만 이 페낭에서 선거를 했다 하면 항상 중국계가 주지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계가 훨씬 많다라고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는 항상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무슬림도 공식적으로 60%가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대충 말레이계랑 원주민들이 전부 다 이슬람을 믿어야 60%가 나오는데 이 원주민들은 대부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여서 그다음에 여기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종교와 종족에 대한 센서스는 어느 정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빼고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에 보면 말레이시아 인종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다루는 헌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2조의 국어는 말레이어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153조의 말레이는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181조의 술탄은 지위랑 권한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뺏을 수 없는 권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그럼 이런 거를 왜 해놨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말레이가 힘이 압도적이지 않은 다수가 하나의 사회를 차지했을 때 어떤 긴장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준다면 이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중국계가 3에서 6%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계와 싸움이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88대 뭐 6%는 잘 안 싸우죠. 근데 이러한 통계를 봤을 때 정말 5대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레이계가 힘을 합치면 5 정도 되고 중국계와 인도계가 힘을 합하면 5대 4 정도 되면 정말로 이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죠. 소수 종족, 소수 종교라고 보기엔 너무나 덩치가 큰 사람들과 다수라고 보기에는 압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항상 싸움이 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1969년도에 한번 크게 폭동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말레이시아 중국계가 뭐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말로 돌을 던지고 막 싸워요. 한 공식적으로는 200명 정도가 죽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뭐 학자들이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혈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말레이계는 우리가 중국계, 인도계랑 다르게 숫자로 압도적이지 못하다면 보통 정체성으로 압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슬람을 강조하기로 합니다. 숫자가 비슷한 1950년, 60년, 70년을 통하면서 말레이시아를 세운 여러 명의 정치가들이 봤을 때 말레이와 중국계, 인도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이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시점에 이 마하티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이분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들은 많이 아시니까 그건 빼고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이 페이퍼랑 관련 있는 그 법안에 관련돼서만 다루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요 사진은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시면 자주 보는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분이 나집 라작이라는 이제 부패 때문에 이제 실각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 여기 보면 원 말레이시아가 있죠. 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사진도 말레이시아 가시면 자주 보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직관적으로 가운데 있는 여성 아이가 어느 종교나 어느 계열인지 아시겠죠? 왼쪽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가 말레이계죠. 왼쪽에 있는 게 중국, 오른쪽이 인도계입니다. 결국 너무나 극명하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캠페인을 끊임없이 하는 나라도 말레이시아죠. 자, 그래서 이 종교와 종족이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이슬람 세계를 가만히 보면 이 말레이시아가 참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느끼는 게 누구한테도 안 밀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계와 기독교 혹은 뭐 불교, 도교 세계 거대 종교 인도하고 힌두교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잘 융화가 되고 뭐 종교 섞이진 않잖아요. 이슬람과 말레이는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레이시아에 50대 50으로 나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법적인 측면, 법적으로 이슬람을 어떻게 보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럼 이것이 실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를 간단히 한 10분간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이 이제 말레이시아 독립할 때 만들어지는데 이 독립할 때 이 연방 재헌의회죠. 재헌의회가 구성이 이제 영국과 인도, 그다음에 호주 이런 영연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레이시아를 연방헌법을 짭니다. 그러다 보니 영연방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으니까 이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슬람을 왜 헌법에 넣느냐 빼자 이런 얘기하셨고 파키스탄에 오셨던 분은 이슬람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주니까 이슬람을 넣어야 된다. 반면에 이제 뭐 호주에서 오신 분들은 이걸 일정 부분을 넣되 상징적으로만 놔두자.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말레이시아가 독립할 때 말레이시아의 미래 모델이 세큘러한 인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적인 파키스탄으로 갈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결론은 그 둘 다 안 가고 그 중간 어디쯤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헌법 3조에 이슬람은 말레이시아 연방의 종교라고 확실히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다른 종교들도 조화롭게 신봉될 수 있다. 근데 이 논쟁이 헌법을 만들 때는 큰 논쟁이 없었는데 시간이 한 5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헌법 조항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슬람은 말레이시아 연방의 종교고 다른 종교도 말레이시아 연방 내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신봉될 수 있다라는 말은 평화롭지 않고 조화롭지 않으면 신봉을 제한할 수 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이야기, 연방 1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항을 조건으로 선교할 권리도 있다. 여기서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개인의 신앙적 차이라고 본다면 이 헌법 11조에서 선교를 막는, 즉 우리의 종교를 남한테 선교할 것이 종교의 자유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종교한테 선교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종교의 자유냐 논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헌법 160조인데요. 여기는 말레이를 정의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어떤 국민을 정의를 잘 안 하죠.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시민권의 정의는 많이 합니다만 국민에 대한 정의는 어려운데 여기는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이슬람교를 믿고 관습적으로 말레이어를 구사하며 그다음에 말레이 관습을 따르는 사람을 말레이라고. 그리고 이 말레이들은 개종할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다라고 해놔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문제는 많죠. 관습적으로 말레이를 구사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관습을 어디까지 따랐을 때 맞냐. 예를 들어 말레이계랑 중국계가 결혼을 하면 그 아이는 말레이계냐 아니냐. 혹은 원주민과 말레이계가 결혼하면 관습을 누구 걸 따라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정의를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이 놀랍게도 이 헌법, 이 3조, 11조, 160조가 그 2004년 전까지는 이야기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다루지 일반 사람들이 이 헌법 조항을 갖고 막 논쟁을 벌이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88년에 이 헌법을 한번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121조 1항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샤리아 법원의 재판권을 일반 법원이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게 이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도 88년에 개정할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무슬림끼리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것을 민간 법원에 가야 되냐, 샤리아 법원에 가야 되냐. 샤리아 법원에 가라라고 재판 관할권을 정해준 거지 분쟁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88년에 개정을 하고 나서 2004년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별로 논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률사나 학자들의 어떤 그런 건데 이게 2004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사말라 사테스 엘란이라는 이제 부분의 이제 케이스가 커지면서인데
이분하고 하나의 더 사건을 다루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힌두 인도계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힌두 분이죠. 결혼해서 잘 사시다가 힌두 방식으로 결혼해서 사시다가 남편이 어느 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힌두가 이슬람으로가 이슬람이 아닌 사람이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슬람인 사람이 반대로 개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개종을 하는 거야 뭐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이 자식들의 출생증명서를 가져와서 아내한테 상의나 고지 없이 자식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혼을 하려고. 근데 양육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아이들과 양육권 문제를 이슬람 법원 가서 하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아까 그 88년도의 법안에 의해서. 근데 이 아내분은 힌두교잖아요. 당연히 민사법원으로 가야 성공 양육권을 받아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사실 이런 사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사건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샤말라란 여자분의 변호인단이 2004년이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을 맡은 그 변호인들이 요거를 좀 공론화해서 이 샤말라 왜 누가 들어도 엄마의 허가를 안 받고 아빠만 의견을 들어서 종교를 바꾸는 거는 좀 이건 부당하다라는 인식을 주니까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자 이렇게 전략을 짰던 겁니다. 또 실제로 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샤말라가 양육권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상대방 측면 그러니까 이걸 공론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보수 집단들도 88년도 법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민사법원이 아니라 샤리아 법원의 관할권이라는 거를 하면서 재항소를 하면서 사건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샤말라 같은 사건이 그때 당시 3개가 있었습니다. 논문에는 이제 뺐는데 여기 보면 제가 샤말라, 플레드, 뭐 수바신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슷한 사건이 3개가 있었는데 3개 다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샤말라 케이스는 여자분이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바신이라는 케이스 여자분이 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인드란 또 이겨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로 계속 제각각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샤말라는 양육권을 받고 나서 그 호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분노한 남편이 이슬람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항소를 하는데 뭐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본격적으로 헌법, 종교의 자유 혹은 종교에 관해서 누가 법원 관할권이 있는가를 이슬람 법원이냐 민간 법원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일어났고 그 이후에 2007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리나 조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개종 시도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본래 이제 말레이계 집안에서 아질렌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남자친구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개종을 하고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조용히 이제 사시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분은 공식적으로 국가에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자기의 개종을 반대한 국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 소송이 한 7년 정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앞에 있었던 샤말라 케이스도 있었듯이 이것이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이 리나 조이가 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시민사회가 20-30개가 붙어서 기원을 하고 반면에 말레이라는 헌법 160조에 나와 있는 말레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배교를 한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무슬림 단체가 한 80개가 붙어서 대리전을 벌입니다. 여러 사건이 터졌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리나 조이의 개종은 허가가 안 납니다. 실패를 하죠. 그 실패하고 그때 대법원의 그 재판이 3명의 대법관이 들어가거든요. 3명의 대법관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참 함의가 있는 게 3명 중에 2분이 이슬람을 믿는 분이고 1분이 이제 이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법관의 판결이 2대1로 납니다. 이슬람을 믿으신 분들은 배교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아니신 분들 리차드 말란점이라는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은 이 리나 조이가 종교 자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개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순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법원들의 판결이 2대 1이라는 거. 항상 말레이시아는 어떤 재판을 해보면 2대 1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말레이시아가 어려운 점이 이게 헌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논쟁의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적인 판결이 나오고, 이걸 처음 보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이런 사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는 굉장히 그 이슬람법을 고려하지 않는, 즉 법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레이시아가 대하고 있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한국처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을 쭈르륵 따라가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관련 국가들의 법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보통 이런 지역, 이슬람 위주의 지역에서는 이슬람법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역사가 오래됐죠. 왜냐하면 현대법이 더 역사가 짧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순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 모순적인 결론이 계속 나오는 게 이 말레이시아가 맞는 현실이고, 그래서 더욱더 사회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마지막 이 이야기는 요 사진 한 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야기하다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세계 여러 군데를 어떻게 이제 다니다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문화, 다양한 문화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말레이시아 가기 전까지 런던이 가장 다문화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제가 가보니까 특히 빼낭 같은 지역은 그러니까 다문화를 실제적으로 그게 종교든 법이든 사람의 인종 구성이든 무엇이든 정말 섞여 있는 지역이 빼낭, 특히 말레이시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빼낭을 가보시면 이게 그 갱록시 극락사라는 절이에요. 빼낭에 있는 가장 큰 불교 유적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에 파고다 있잖아요. 이 파고다 1, 2, 3층이 전부 불교긴 한데 하나는 버마, 하나는 그 태국, 전부 다른 형태의 불교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양식들이 전부 그 여러 가지 종교가 섞여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를, 이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혼종적인지를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과 어떤 것이 뭐 50대 50으로 섞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책으로 만나는 사회 전체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극락사, 갱록시라는 극락사를 가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그 문화가 혼종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발표를 마치기로 하고,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가능한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